네, 여성 신도 성폭행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룡 목사. 이번에는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몰카 유포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몰카 유포자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한 건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을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만민중앙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 성폭행 혐의로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 됐는데 이번에 횡령 혐의예요. 근데 액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무려 110억 원이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 교회가 예. 이제 크다 보니까 횡령 액수도 크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이재룡 목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드러났던 범죄 혐의인데요. 예. 그건 이번에는 이제 교회 돈을 무단으로 헌금을. 교회 돈을 무단으로 뺐었다라고 예. 하는 횡령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건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뺏은 거예요, 이걸? 이건 이제 헌신 예배라고 있잖아요. 예. 교회 가면 이제 헌신 예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해가지고 돈이 이제 헌금으로 들어온 돈, 예. 이거를 재정위원회로 넘겨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야죠. 근데 이제 넘기지 않고 본인이 착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만 넘기고 3천만 원은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수수료 떼듯이 뗐군요. 그렇죠. 이렇게. 60여 차례 걸쳐서 한 번에 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약 110억 정도를 이렇게 이제 빼돌렸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 돈을 가지고 또 해외 선물 투자를 사용해서 엄청 날렸고 또 일부는 자녀한테 줬다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또 그래가지고 날린 돈이 전체 투자한 게 한 230억 정도 되나 봐요. 이렇게 빼돌린 돈도 이제 투자를 하고 빼돌린지 않은 돈 중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약 70억 정도를 날렸다고 손실한 거고요. 예, 날린 거고. 날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빼돌린 돈 중에서 약 11억 정도는 그의 부목사로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자녀분들이? 그 자녀한테 용돈 명목으로 줬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돈을 빼가지고 어디다 썼느냐도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또 선물 투자를 했다는 거 도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그렇죠. 하는 점은 예. 물론 도박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교회 돈을 이렇게 빼서 선물 투자를 했다면 그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려 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앞서 저희가 지금 이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가 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횡령 혐의까지 포착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것도 혐의가 커요. 그렇죠. 네. 그것이 2009년부터 한 2015년 정도까지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피해자가 것만.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 7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성추행, 성폭행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횡령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이 하고 있는 재판에다가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별도로 따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이런 성폭행 재판 하나, 예. 그다음에 이렇게 횡령 재판 하나 이렇게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재판이 따로따로 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성폭행에서 5년 나왔다. 그다음에 또 횡령에서 10년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옛날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플러스 하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만약 하나로 합쳐진다면 하나에서 하나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기는 병합 있습니다. 심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혐의가 너무 달라서. 그렇죠. 혐의도 다르고 이미 지난 5월에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병합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법원 직원이 이분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서 증언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또 사건을 별개로 진행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이재록 목사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신도입니다. 신도군요. 신도이면서 동시에 법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군요. 예, 이 사람이 그 법원에 이제 코트넷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망이 있거든요. 예. 법원 직원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예. 예, 거기를 통해서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이제 어떻게 재판을 방해했냐면은 사실은 이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럴 때 가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가명으로? 예, 근데 그 실명을 들어가 가지고 다 알아낸 거예요. 예. 실명. 피해자들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실명을 갖다가 그 신도이면서 법원 공무원인 최 씨라는 사람이 알아내 가지고 요거를 이 만민 중앙교회의 집사인 도 씨라는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 씨라는 사람이 이 SNS 망에다 이걸 올려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실명으로 이제 피해자들 이름이 다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압력을 가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증인신문 거기 예. 나가가지고 증인신문 못하도록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 증인신문 과정 날짜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알아냈거든요. 실명도 알아내고 이 사람이 언제 증인신문을 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내서 미리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정신적 압력 때문에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 어떤 재판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사실 휴직 중이었어요. 최 씨는. 최 씨는 못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 고등법원에 다른 그 동기 그 법원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은 구속이 됐고 네. 한 사람은 뭐 구속을 안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재용 목사 판결에는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사실은 좋을 게 없겠네요. 예, 이재로 목사가 뭐 시키는지는 뭐 그걸 알 수 없으나 뭐 그렇죠. 그렇지 않을지 모르나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공무원이 거기 신도라는 이유로 예. 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알아내가지고 재판을 방해하고 2차 피해를 줬다는 거는 굉장한 범행이죠. 이것도 아마 이재로 목사한테는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예. 장관이 몰카를 찍어서 유포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좀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몰카 범죄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퍼져 있죠. 예, 지금 과거에는 이제 그 범죄가 이런 거였어요. 뭐 절도 범죄, 뭐 이런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이 범죄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범죄보다는 거의 이 몰카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 범죄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카 범죄에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에 어떤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정 최고형을 이제 구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몰카 범죄가 성폭력 특례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찍었어요. 같이 협의에 의해서 찍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찍었는데 동의를 안 받고 올리면 게시를 하고 전파를 시키면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동의도 안 받고 찍었어요. 몰래 찍었어, 몰카. 그래서 몰래 찍어가지고 이걸 또 올리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몰카잖아요. 몰래 찍은 거. 예. 요 몰래 찍은 거는 이게 법정 최고형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을 구형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될 건 다 그럼 5년을 구형하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찍었다. 그것도 5년이면 너무 강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찍었다든지 신체 부위의 중요 부위를 찍은 거. 이런 경우에는 5년을 구형하라. 법정 그 최고형을 구형하라. 수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수위가 그 중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5년인 건 아니고 그건 그 아닙니다. 수위에 따라서 할 수 예, 있다는 무조건 거. 5년은 아니죠. 어쨌든 몰카 범죄가 임계점에 왔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동안 경찰이 몰카 사범을 좀 검거해 왔어도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리면 뭐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가 더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몰카 걸린다 하더라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회 병리적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몰카 범죄가 사법연감의 발표에 따르면 한 90% 정도가 그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 벌금형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 또 실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뭐 드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카 범죄는 보통 이제 초범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나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멀쩡한 사람들도 이렇게 몰카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초범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합의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사실은
벌금형이 많고 그다음에 또 집행유예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소도 좀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기소율이 아까 얘기했지만 경찰에서 이렇게 검거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가 어느 있거든요. 정도예요, 기소율이? 기소율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가지고 5년간 사건 접수는 2배가 늘었는데 오히려 기소율은 하락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33%, 뭐 50% 이하까지 예. 많이 내려왔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얘기는 그 속에는 기소도 하라는 얘기가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기소가 근데 낮은 거냐면 잠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소를 안 하고 사실은 그 약식 기소라는 게 있어요.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라는 것은 왜 벌금 내면 정식 재판 안 받고 끝나는 거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구약식이라든지 약식 기소를 한다든지 내지는 구형을 너무 낮게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엄벌하라 이런 얘기가 강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은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몰카와의 전쟁이 선포된 상황인데 네. 이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그렇죠.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는 이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판결 기준이 좀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글쎄 드는데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에는 그것을 유포하면 이제 처벌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예. 찍은 걸 또 찍은 건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영상물을 우리 휴대폰 화면을 찍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처벌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본 이유는 이제 법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특례법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한 건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죠. 예. 근데 얼른 이제 이거는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정안을 빨리 올렸습니다.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또 이렇게 지금 뭐 국회가 금방금방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한 배경도 이런 것들과도 하나의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해이해져 가지고 예. 그러면 화면을 찍으면은 처벌 안 받는다더라. 뭐 그러면서 이것이 또 이제 몰카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기준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몰카에 대해서는 몰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찍었는지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형 기준도 좀 이렇게 좁게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전주에서 벌어진 또 공부를 살만한 사건인데요.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인데 이게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게 참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이 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촉법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이 유사 사건 때 얘기하는 촉법 소년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뭐 소년법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형사 미성년자. 그거는 14세 미만이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하는 대신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특별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전주에서 그 여중생을 성폭행, 성추행입니다. 예. 근데 13세입니다. 만으로. 폭행과 추행인 거죠. 예, 폭행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충격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세니까 14세 미만이니까 형사 미성년자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호 처분이라 해서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어떤 범죄의 종류라든지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형사 처벌을 해야지 보호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소년법을 갖다가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그 또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뭐 전학 특수교육 처분도 그렇고 별다른 의혹이 없어서 훈방 조치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예, 3명이에요. 3명인데 세 명 집단으로 중에. 한 건데 예. 한 명은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근데 2명은 이제 혐의는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 전학 처분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학 처분 말고 그건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소년보호법상에 우리 소년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처벌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13세 미만, 13세 참, 근데 14세보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그래서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13세인 자들이 겁 없이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강력 범죄,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도 절대 예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못하는 거니까 뭐 형사처벌이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감옥 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이제 교화처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교화처분이 과거에는 소년원 가는 것도 굉장히 겁을 내고 형사처벌과 다를 바 없이 봤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상하게도 그 소년원이 마치 그 벌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년원을 보내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벌 받는지 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교육 처분이지 하나의 뭐 징계 처분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을 구속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예,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어떤 그 우회하력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수단, 우회하력이 좀 못 된다. 없다. 그 이유는 소년을 보내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과거보다도. 그리고 거기 소년을 좀 간다 하더라도 단기 처분으로 그치거든요. 예. 한 6개월 많아야.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떤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근데 다만 우리 법이 그렇게 어떤 특별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나이를 좀 낮추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 변호사께서도 이제 법 쪽의 전문가로 보실 때 시대가 흐르면서 예전에 이 또래 학생들이 뭐 싸우거나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범죄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고 경악할 만한 그 유형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치 14살이 안 됐다는 이유로 소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저기. 예, 그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범죄 종류에 따라서 예. 뭐 우리 뭐 살인 범죄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성폭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이제 14세라고 하는 과거 14세와 지금 14세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숙했다든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범죄가 흉포해지고 또 과거에는 없던 그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소년법에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개정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뭐 13세로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14세를 둔다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요 연령을 다르게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13세로 낮추기로 법무부에서 이제 개정안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어쨌든 낮추기는 할 것 같은데 또 13세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범죄 종류에 따른 어떤 대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외국도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형사 미성년자를 미국 같은 나라는 6세부터 12세까지 주에 따라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12세까지. 예, 그렇게 한 나라도 있고 예. 일본도 사실은 13세로 하다가 뭐 12세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세인 나라도 있고 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14세에서 또 16세였던 나라 때도 있었어요. 예. 14세, 12세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징벌과 교화를 봤을 때 이런 중범죄가 터질 때마다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할 때는 어떤 그 바람직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예.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법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0세 이하는 아예 처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까지를 촉법 소년이라 해가지고 예. 거기를 소년원 보내고 이런 어떤 소년법상의 처벌을 하는 거고 네네.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 안 합니다. 네네. 근데 10세 미만자가 예를 들어서 9세 6개월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 맞아서 그렇죠. 다친다든지. 예. 그럼 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단칼로 이렇게 베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소년법을 개정하고 나이를 바꾸는 것도 맞지만 보다 소년법을 그 두는 어떤 취지라든지 이걸 살려가지고 좀 구체화하는 거. 구체화시키고 내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문화된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지고 예. 어떻게 교화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문제, 종합적인 어떤 그 문제가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소년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또 촉보소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14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그들을 어떻게 훈도하고 교육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무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가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어떤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거듭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어떤 고민이 좀 예. 필요해 보이는 큰 상황인 것 고민이 같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